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로 임신 8개월인데 대차게 이혼한 하은성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욕망을 억누르고 살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으로 그게 없으면 동물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이 바로 그런 놈이었네요.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놈이나 그렇게 자식 키우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시댁을 보는 순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걸 깨닫고 뒤엎었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닮고 싶든 닮기 싫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게 부모이기 때문에 습관이 그대로 스며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 부모님의 모습이 제 결혼관으로 이어지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랬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분단위로 하루 일과를 짜셨던 분인데 사업을 하셔서 워낙 바쁘신 탓도 있었겠지만 T 성향으로 모든 일상이 당신 레이더망에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죠. 아빠, 놀아줘. 일요일인데도 바빠? 우리 공주님, 아빠랑 놀고 싶어요? 아빠는 항상 일이 있어서 바쁜데 오늘도 회의하고 미팅 다녀와야 하거든. 빠르게 움직이면 저녁 먹기 전까지 1시간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6시에 들어올게. 1시간 놀자. 바쁜 아빠가 다정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늘 이렇게 저랑 놀아주는 시간도 분단위로 체크하시며 의무처럼 행하시던 분이었죠.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땐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니 의무감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책임감 있는 것으로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어린 마음엔 그런 모습들이 가끔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거실 벽면에 붙어있던 아빠의 스케줄표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다행인 건 아빠가 저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으셨단 점이에요. 너는 너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아빠는 그냥 아빠 방식으로 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각자 사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 아빠는 당신이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에 집중하시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듯 했어요. 저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와 사는 걸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아빠처럼 T는 아니었지만 T 성향으로 계획된 일과를 오히려 즐기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 달리 저에게도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공부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여야 습관도 되고 버리는 시간도 없는 거야. 몸이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집중력도 생기고. 일정한 공부 시간, 운동 시간을 지키길 원하셨고 덕분에 서울 상위권 대학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체력이 좋고 운동이 습관이 된 삶을 살고 있고요. 막연하게 부모님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가끔은 아무 계획 없이 소위 멍 때린다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가끔씩 여행 가자고 할 때 부러웠고 하루 종일 TV에서 드라마를 보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도 모르게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 기준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편은 부모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답니다. 계획적인 걸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투 쓰는 걸 좋아해요. 감투를 원해서 쓴다기보단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다 보면 답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앞서게 되고 그게 결국 감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고 그 사람도 그랬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대학교 학생회에서였어요.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학생회관 2층 회의실에 신입생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거든요. 저도 뭔가 대학생다운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그때 처음 그를 봤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4살 선배였는데 신입생인 제 눈엔 정말 어른스럽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직해서 한마디만 해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였거든요. 자, 이번 5월 축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작년처럼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가보자. 부스 배치도 기존 교내 중앙광장 말고 후문 쪽 잔디밭으로 옮기고 무대도 더 크게 설치해서. 회의실 한 구석에서 듣고 있던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선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신입생들은 그저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축제 준비 기간 동안 그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학생회실에 모여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그는 항상 노트북을 펴놓고 엑셀 시트에 모든 걸 정리해뒀더라고요. 무대 설치 일정, 업체 연락처, 예산 배분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대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무대 설치를 하루 연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황했을 텐데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럼 플랜 B로 가자. 무대 설치가 하루 늦어지면 리허설 스케줄을 조정하고 대신 부스 준비를 먼저 끝내면 돼. 어차피 예비계획 다 세워뒀으니까. 정말 머릿속에 매뉴얼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빠와 비슷한 면이 많다고 느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학생회에서 예산 문제로 큰 충돌이 있었어요. 축제 예산을 놓고 선배들끼리 의견이 갈렸는데 한 선배는 무대에 더 투자를 하자고 했고 다른 선배는 부스 지원금을 늘리자고 주장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무대 퀄리티가 축제의 핵심이지. 거기서 예산 아끼면 뭐해? 부스 참여하는 동아리들 생각은 안 해? 지원금 줄이면 참여율 떨어진다고. 그때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 안 나와. 객관적인 데이터 보고 결정하자. 작년 피드백 조사 결과 가져올게. 회의 분위기가 차가워지면서 다른 선배들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빠였으면 거기서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달랐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화가 난 선배들을 한 명씩 찾아가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복도에서 보게 됐는데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선배 A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요. 형, 아까 회의에서 너무 딱딱하게 말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빴지? 그냥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형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설득하는 게 정말 세심했어요. 며칠 후에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직접 물어봤죠.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려요? 정말 신기해요. 아, 그게 우리 누나 때문이야. 어릴 때부터 누나가 맨날 잔소리했거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 다 떠나간다.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래서 습관됐나 봐.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아빠의 똑 부러진 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까지 있으니까요. 완전히 아빠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았거든요. 하지만 좀처럼 다가갈 기회는 없었어요. 제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당연히 좋아 보였으니까. 그 사람 주변엔 항상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학생회실만 가도 여선배들이 커피 타다 주고 과 선배들도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풋사랑처럼 가슴에만 담아두고 지나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건 제가 그가 다니는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서였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법 탄탄한 회사였고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노리는데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단계 눈을 낮췄고 그도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전공을 살리면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갈 수 있는 곳에 다 지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본 후 붙은 게 2군데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였어요. 위치도 집에서 가깝고 연봉도 더 좋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첫 출근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 너 여기 왜 있어? 설마 우리 회사 들어온 거야? 네,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와, 진짜? 근데 왜 말 안 했어? 우리 회사 들어온다고 했으면 면접 팁이나 여러 가지 도움 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괜히 말했다가 떨어지면 민망할까 봐요. 실제로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취직 때문에 연락했다가 같은 회사에 못 가게 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는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죠. 전 이미 학창시절부터 그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가 말하더라고요. 너랑 있으면 정말 편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무 꼼꼼하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칭찬해주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 그렇게 서로의 성향이 잘 맞는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상견례에 거쳐 결혼까지 정말 무난하게 진행됐어요. 결혼하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와 똑같은 성향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 의견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생각한 계획이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주의셨던 거죠. 더 가관인 건 남편과 시누이였어요. 정말 좌백호 우청룡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급작스럽게 의견을 제시해도 당황하는 건 잠깐, 곧바로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보완해서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저를 제외한 그들만의 계획으로 말이에요. 왜 이런 점들은 결혼 전까지 보이지 않다가 결혼 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지 싶었던 그 첫 번째 사건이 결혼하고 첫 휴가 때 벌어졌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여름엔 다낭으로 가족여행 가자. 8월 중순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저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어요. 8월 중순이면 저도 회사에서 휴가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신혼여행도 아직 못 갔는데 가족여행부터 간다는 것도 너무 의외였거든요. 회사의 청첩장을 따로 돌리지 않았던 건 제가 결혼할 시점에 결혼과 출산으로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에 어느 회사가 그러냐고 말하실 수 있는데 완전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엔 아직 눈치를 보는 곳들이 많거든요. 여하튼 그랬는데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잠깐 생각하더니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8월 중순이면 회사 휴가철이라 항공료도 그때가 제일 저렴할 거고 휴가 신청도 수월할 거야. 엄마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꾸하는 남편도 어이없었는데 신우이도 손뼉까지 치면서 호응하더라고요. 괜찮다 엄마. 그때가 1차 휴가 끝나는 시점이라 비용도 좀 저렴하고 덜 붐빌 것 같아. 원래 있는 집들은 휴가 늦게 간다잖아.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속 끌려가듯 가족여행에 끌려갈 거란 생각에 급하게 말리려고 입을 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회사 휴가 신청을 먼저 확인해봐야.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확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건 스스로 해결할 문제지. 온 가족이 함께 가려면 시간 맞추는 게 우선인데 안 그러니?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 회사에서 8월 15일부터 일주일 휴가 신청해. 은성이가 휴가 내면 빠르게 처리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 남편은 손에서 핸드폰을 떼어놓지 않더니 마치 미리 계획을 해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대꾸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잠깐 확인해보니까 그 주가 정말 최적이야. 비행기표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 당신이 휴가 신청하면 내가 인사팀장한테 살짝 귀띔해줄게. 우리 결혼한 건 몰라도 우리 사귀는 건 알거든. 뭐? 그래도 내 휴가는 내가 직접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팀은 한 번에 여러 명이 모셔서 팀원들과도 일정도 조율해야 하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해? 어차피 같은 회사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잠깐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길래 혹시 제 편을 들어주나 살짝 기대가 들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아, 맞다. 은성이 팀원이 갑자기 2명이 그만두면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도 휴가는 그때가 딱이니까 내가 인사팀장한테 미리 물어볼게. 혹시 조율 가능한지.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하되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포장한 거였어요. 마치 제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른 팀원들은 8월 말부터 9월 초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그 여행은 결국 갔지만 모든 일정이 완전히 시어머니 위주로 짜여졌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럭셔리 스파 예약, 시어머니가 꼭 가보고 싶어 하시던 미슐랭 가이드 식당들, 심지어 쇼핑센터 방문 시간까지 전부요. 남편은 또 나름의 논리로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꼼꼼하게 리서치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엔 엄마 플랜대로 가고 다음 여행엔 우리가 계획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눈 감는 순간까지 일정대로 움직였고 마치 관광객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된 기분이 드는 여행이었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의 그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T 성향은 시어머니한테만 선택적으로 꺼지고 저한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시어머니 편들기였다는 거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명절 때 친정 가는 시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양가 스케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후 3시가 최적이야. 교통량도 적고 저녁 식사 준비해도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럴듯하게 분석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신혼집 인테리어도 똑같았고요. 엄마가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이 많으시고 이 업체 리뷰도 확인해보니까 평점이 4.8점이야. 데이터상으로 봐도 괜찮더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연결해준 업체를 썼어요. 남편은 항상 객관적 분석 결과라고 했지만 그 결론은 언제나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남편의 그럴듯한 논리적 포장지에 가려진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회사가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결혼 1년 반 만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역시 우리 며느리야 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간섭이 시작됐죠.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리스트를 A4 용지에 빼곡히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시고 산부인과도 당신이 아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신경 써주시는 시어머니의 타이틀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어요. 인성아, 내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는데 임산부한테는 이런 음식들이 안 좋대. 물론 너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꼼꼼해서 나쁠 거 없잖니? 특히 생선회랑 치즈는 진짜 위험하다더라. 출산할 때까지만 참아. 알았지? 심지어 임산부 요가 학원까지 등록해놨다며 다음 주부터 다니라고 통보하셨어요. 요가가 순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미리 등록해놨어. 요즘 임산부 요가하는 데가 잘 없어서 겨우 찾은 거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남편에게 호소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태교에 힘쓰고 싶다던 바람과 다르게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졌다며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팀 회식이나 골프가 있다며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원래 회사의 일들이었지만 적당히 빠지더니 승진에 욕심이 생겼는지 바빠지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처자식이 생기니 가정에 책임감이 더 생긴 건가 싶었고요. 그런데 임신 4개월쯤 되던 어느 금요일 밤 남편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침대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떴는데 화면에 떠오른 미리 보기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자기야, 오늘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추궁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 어떤 앱을 쓰는지,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꼭 가져가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지, 퇴근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모두 수첩에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임신 6개월이 되던 토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나간다며 말하는 거예요. 여보, 거래처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 월요일 미팅 준비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만나야 한대. 저녁에 들어올게. 저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너무 늦지 말라고 태연하게 덧붙이며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러곤 바로 중학교 동창을 불렀죠. 해병대 제대하고 소방관이 된 친구라 혹시 모를 상황에도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성우가, 갑자기 미안한데 오늘 오후에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왜? 무슨 일인데? 임산부가 뭔 급한 일 있어? 아직 출산하려면 뭔 거 아니야? 말로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만나서 얘기할게. 한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남편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동창을 만났는데 남편이 간 곳은 거래처가 아니라 시내 한복판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거기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와 만났더라고요. 저희는 카페 맞은편 차 안에서 지켜봤는데 둘이 손잡고 키스하는 모습부터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죠.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친구가 급하게 제 팔을 잡더니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감정적인 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리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증거 영상은 충분하니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결정했으면 해. 그래, 고마워.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런데 한 번 바람핀 사람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난 어떻게든 끝장을 낼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임산부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대박 뉴스가 있다며 저에게 다가와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 얘기 들었어? 나도 건너 들은 얘긴데 우리 거래처 여직원이 임신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 남편은 해외 장기 출장으로 1년 넘게 해외에 있고 물론 몇 개월에 한 번 만난다고는 하는데 임신한 날짜와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대요. 웃긴 건 그 대상이 우리 회사에 있고요. 우리 회사에? 네, 우리 회사래요. 거래처 직원이라니까 외부 협력업체랑 만나는 부서 사람 중 하나겠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 부서가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부서로 정기적으로 담당 업무상 외부 일정이 많았거든요. 계산해보니 남편이 업무를 핑계로 계획적으로 장기간 바람을 피워온 거였어요. 심지어 회사 출장비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 드디어 결혼한다. 결혼하는 나이 많은 신우이 있다고 알게 모르게 부담 느꼈을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말해주는 거야. 아직 엄마한테도 말 안 했거든. 축하한다고 영혼도 없는 말로 대꾸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남편의 불륜, 그 여자의 임신, 그리고 지금 제 뱃속의 아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신우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나이는 있어도 얼굴이 빼어나게 연예인같이 예쁜 편이라 데이트 신청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정말 어디 가면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는데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회사원, 심지어 몇 살 어린 남자들까지 신우이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는데 신우인 늘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며 차갑게 거절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언제 결혼할 거냐고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인데 라며 거의 매주 결혼 성화를 부리자 신우인 마지못해 결혼업체에 등록했어요. 처음 몇 번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신우이는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원했어요. 하지만 신우이 조건이 미묘하게 애매해서 충족할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려웠죠. 나이는 38에 직업은 유치원 교사. 외모는 정말 뛰어나지만 집안에 특별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의 눈이 너무 높았어요. 당연히 신우인 자기보다 나은 조건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전문직 배우자를 원하고 있었으니 연결이 잘 되지 않았죠. 그런 남성들 역시 집안이 좋거나 나이 어린 여자를 원하니까 매칭이 어려운 건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원하면 하늘이 돕는다더니 우연인지 업체의 실수로 고소득 남성이랑 선을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업체에서 신우이 나이를 32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매치해준 거였는데 그 남잔 40대 초반 변호사였는데요. 서울 시내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외모는 재력에 비해 정말 많이 별로였어요. 키도 신우이보다 겨우 한두 센티 크고 머리도 거의 다 벗겨져서 솔직히 신우이랑은 완전히 안 어울렸죠. 하지만 신우인 첫 만남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 사람한테만큼은 180도 다른 적극성을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내 짝을 만났어. 남자 외모 다 거기서 거긴데 뭐니 해도 재력 아니겠어? 게다가 정말 매너 있어. 이런 대우 처음 받아봐. 그 남자도 신우이 외모에 완전히 반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변호사 말로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신우는 나이도 적당하고 외모도 동안이라 정말 마음이 끌린다고 했다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로 매일같이 카톡으로 안부 묻고 비싼 꽃다발이나 명품 가방 같은 선물도 보내고 정말 물볼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더라고요. 신우인 그런 관심과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지 완전히 들떠서 이제야 자신의 진짜 짝을 만났다며 온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살 줄 알았던 신우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면서 빨리 결혼을 추진하고 싶으신 눈치였죠. 아이고, 우리 딸도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변호사라니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네. 빨리 결혼 준비해야겠다.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지. 저도 나름 축하를 해줬던 건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던 거예요. 신우이의 결혼 준비를 서두르는 것, 기회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절 이용하려 했거든요. 신우이 결혼이 확정되고 나서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 한잔하자며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성아, 너 정말 복덩어리야. 우리 집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혜정이도 결혼하게 됐잖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까지 했으니 복이 넝굴째 들어온 게 다 네 덕분이야.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저를 지켜세우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게 분명했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차 한 잔을 다 드시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진지해지시면서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은성아, 혜정이 결혼할 때 좀 도와줘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잖니? 네? 제가요? 그 일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할 게 뭐 있어? 걔는 뭐 돈이 있니? 돌려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희 친정 우리 집보다 잘 살잖아? 그러니까 여유 있을 거 아니야. 혜정이가 변호사랑 결혼하는데 격이 맞춰야지. 그러니까 사부님한테 빌려서라도 2억 정도는 준비하거라. 저도 모르게 두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네? 라고 반문했어요. 어이없어서 듣고도 정말인가 싶은 느낌이었고 이토록 뻔뻔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생각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 짧은 사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자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친정 잘 사는 게 신우의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힘들게 고생한 건 우리 부모님인데. 그래, 누가 뭐래? 공으로 달래? 빌려서라도 준비하라고 하잖아. 네가 평생 갚으면 되잖아. 누굴 바보로 하세요? 다르고 어다르다고. 말 바꾸면 그냥 달라는 게 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칼만 안 드셨지 강도 같아요. 뭐? 강도? 너 뚫는 입이라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솔직히 2억 그냥 주면 어때서? 2억 준다고 어디서 변호사 얻을 수 있어? 자식 낳았으면 사돈 어른도 혜정이 부모나 마찬가지야. 그럼 결혼할 때 지원해줘야지. 그럼 그게 공이야? 변호사 사이가 어른이 알아서 어른 대접할까? 아휴, 너는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헛똑똑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있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이런 개논리를 당당하게 펼치지 싶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말이 맞아서 반박을 못하는 줄 아시고 더 기고만장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어차피 딸은 결혼하면 그만이라고. 나중에 혜정이 유산을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해.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야?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이 모든 게 당신의 당연한 권리인 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에 있었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보면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시겠구나 싶으면서 보좌가 쌍으로 난리치네 싶었네요. 어차피 정리할 거 말 섞어봤자 제 귀만 피곤하다는 생각에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준비하겠습니다. 상견례 날 모든 걸 정리해서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다시 상냥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마치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야. 네가 다행히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뱃속에 우리 손자도 바보는 아니겠어. 그러더니 성에 다 안 차셨는지 또 다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랑 예약은 네가 해줘.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센스 있으니까. 격에 맞는 좋은 곳으로 잡아봐. 이왕이면 맛있고 고급스러운 곳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상견례비 역시 당신이 쓰지 않을 생각이구나 싶으면서 시어머니 속이 너무 뻔히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방금 전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양심도 없고 눈치나 염치도 없으니 뻔뻔함만 남았구나 싶으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이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의 불륜, 그 여자의 임신, 신우이의 결혼, 그리고 지금 2억이라는 거금 요구까지. 저는 이 모든 걸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에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정말 격에 맞는 상견례를 준비해드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상견례 당일,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장소를 선정했어요.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개인실까지 예약해뒀거든요. 평소 시어머니가 격식을 중시한다고 하셨으니 정말 격에 맞는 곳으로 잡았죠. 룸 안엔 한옥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테이블이 있었고 밖으론 정원이 보이는 정말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들떠 있으셨어요. 아침부터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서 옷차림부터 시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신우이도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서 화장하고 왔고 새로 산 드레스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와서 완전히 변호사 부인 행세를 하려는 기세였죠. 남편은 새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제가 준비한 상견례라는 걸 모르니까 오히려 저를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상견례 시간 30분 전쯤 먼저 도착해서 자리 배치도 다 해두고 기다렸어요. 상대방 가족들이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자랑이 거침없이 시작됐거든요. 평소엔 절대 보지 못했던 적극적이고 당당한 모습이었네요. 저희가 이번에 혜정이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자금도 2억 정도 준비했고요. 우리 변호사 사이에게 어울리는 격에 맞춰서 말이죠. 요즘 결혼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셨군요. 저희도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서 왔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두 집안이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면서 마치 이제 네가 나설 차례라는 듯한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부모가 나서는 게 아니라 둘이 알아서 본다고 하길래 미리 가지고 왔어요. 둘이 준비하라고요. 은성아, 준비해온 거 어서 드려라. 저는 속으로 정말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 준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로요.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네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도착? 사돈이 직접 가져다 주시기로 한 거야?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순간 룸으로 된 상견례장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에 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쪽으로 집중됐죠. 남편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정도로 당황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을 더듬거리는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거든요. 너 왜 여기, 어떻게 여기를, 누가 알려줬어? 상간녀도 남편을 보고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기혼자였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직접 본 거니까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사실 며칠 전 상간녀에게도 따로 연락하면서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과 함께 증거사진 몇 장을 보냈더니 상간녀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알던 남편은 미혼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진짜 아내가 맞는지 진짜 결혼한 게 맞는지 와서 보라고 했는데 상간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결국 진실이 궁금했던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결혼했었구나. 나한테는 왜 싱글이라고. 이게 뭐야? 상대방 가족들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난 낯선 젊은 여자를 보고 완전히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았거든요.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시죠?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억누르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낮춰서 또박또박 말했거든요. 어머니, 새로운 며느리입니다. 이분에게도 그 이영 얘기해보세요. 상견례장 분위기가 마치 얼음장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상대방 가족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셨고 시어머니와 시누인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미리 준비해뒀던 서류 파일들을 차례대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파일이 상당히 두꺼웠는데 며칠 동안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한 거였거든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먼저 남편과 이 여성의 불륜 증거입니다.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모텔 들어가는 사진, 심지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 차곡차곡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는데요. 상대방 가족들은 그런 적나라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아무도 섣부르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대방 아버님이 사진들을 보시더니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저는 계속해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는데 이번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상간녀 SNS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캡처해 사진으로 뽑았기에 결혼식부터 남편이 해외에 갔다는 내용까지 모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요가를 배우는 모습까지 정말 빈틈없이 준비했죠. 신우인 그런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준호가 바람을? 상간녀도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남편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야. 나보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 나밖에 없다며. 우리의 최고로 키우겠다며.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며칠 전 우리 집에서 했던 말들이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자꾸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핸드폰을 켜고 녹음했거든요. 조용한 룸이라 녹음 내용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직업 변호사인 것 빼면 뭐 별거 있어? 아무리 요즘 젊은 여자들이 돈 보고 결혼한다지만 나이 다 차고 인기 없는 거 보면 한번 갔다 온 거 아닌지 몰라. 우리 혜정이가 속고 결혼하는 건 아닌지. 그래도 뭐 그러니까 우리 혜정이한테 온 기회겠지. 여하튼 이번엔 꼭 결혼시켜야 하니까 잔말 말고 2억 준비해. 알았지? 상대방 아버님이 그런 녹음을 듣고는 마치 심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벌떡 일어나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셨고 변호사인 상대방 남자도 완전히 기분이 상했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그만 가요. 더 이상 이런 인간들하고 상종하기 싫습니다. 신우이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당황해서 악을 쓰며 소리치는데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정말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요.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내 결혼 망치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너 왜 이러는데? 가지 마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일단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요. 난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가방에서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미 변호사 상담받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할 예정이고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얼굴이 새하얘져서 온몸을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거리셨는데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미쳤어? 네가 그래서 얻는 게 뭔데? 남자가 한두 번 바람날 수도 있지. 네가 이렇게 숨막히게 구니까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니? 여보, 제발 진정해.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해가 있었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었어요. 상대방 가족들은 완전히 분노하신 상태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나셨거든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우롱하다니. 얘가 이런 건가요? 우리를 바보로 하시는 건가요? 증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사과는커녕 발뺌하는 꼴이라니. 뭐해? 안 일어나고. 이런데도 더 들어야 할 게 있나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 가족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그 소리가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죠. 상간년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더니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실망과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야.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이런 인간이었다니.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그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상견례장엔 저희 가족만 남게 되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서 말을 더듬거리시더라고요. 이게 난 뭐야? 폭덩어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집안이 풍비박살 만들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저는 가방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는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고 풍비박산 만든 건 어머님 허영심, 이 사람 바람기예요. 신우인 완전히 절망에 빠진 채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에게 소리쳤어요.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요. 너 때문이야. 그걸 왜 지금 여기서 터뜨리는 건데? 왜 나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데?
평생 너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고 형님 동생이죠. 언젠가 밝혀질 일 위자료까지 주면서 이혼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상견례장이 초토화되었고 저는 당연히 이혼했어요. 그런데 그날 의외의 일이 일어났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그 변호사가 룸을 나가고 아예 가신 게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를 보자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증거 수집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변호사 일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억울하게 휘말릴 뻔한 걸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전문가에게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뿌듯했는데 덕분에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들을 받아낼 수 있었죠. 상간녀는 상견례에서 모든 게 들통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았어요. 들었어? 지난번 우리 회사 사람이랑 바람났다는 거래처 여자.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대. 글쎄 그 남자가 회사에 말도 안 하고 결혼한 상태라는 거 있지? 대박이지. 유부녀가 유부남이랑 놀아난 거지.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다는데 어디 헤어지는 게 쉬워? 뱃속 아이 아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하고 애 아빠랑 살아야 하는지, 아니 모르는 척 지금 남편이랑 애 낳고 키워야 하는지 고민이래. 웃겨.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런 고민을 세상 천지에 까발리고 다니는지. 세상 좁다고 이렇게 제 귀에 들어올지 꿈에도 모르는 채 속마음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하긴 부끄러운지 몰랐으니 그 짓을 해서 아이까지 가졌을 테고 자기 자신 억울한 것만 생각하느라 뭘 잘못한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겠죠. 저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기에 알고 있던 상간녀 SNS 계정에서 상간녀 남편 계정을 찾았어요. 들어갔더니 해외 출장 인증샷들과 함께 몇 개의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상간녀 남편에게 DM을 보냈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과 증거 사진들을 첨부해서 말이에요. 상간녀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제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급히 귀국해서 우리 회사에 찾아와 난리쳤는데 회사 로비에서 어찌나 크게 고함치던지 회사 사람들 모두 나와서 볼 정도였어요. 내 아내 임신시킨 놈이 누구야? 당장 나와! 그놈 면상 좀 보게! 안 나와? 내가 이름 석자 불러서 망신을 줘야 나올 거야? 너 이 새끼, 쥐새끼처럼 사람들 틈에 숨어있으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아? 뻔뻔한 놈. 너 오늘 임자 잘 만났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남편을 찾아 멱살을 끌고 회사 로비 한 중앙으로 나오더니 얼굴을 때리는 소동까지 벌어졌어요. 상간녀 남편 입장에선 명예훼손 따위는 개의치 않는 듯 아내를 빼앗긴 분노가 이성을 압도한 상태로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험한 분위기로 이어지자 회사 사람들이 말리며 진정하라고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했네요. 이 모든 과정이 회사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심지어 다른 직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까지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갔어요. 회사 입장에선 이미지 타격이 컸죠. 도덕 경영을 내세우는 회사에서 협력업체 직원과의 불륜 스캔들이 이렇게 공론화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업무상 출장비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남편은 사내 질서문란, 회사명의 실추, 그리고 출장비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났죠. 당신이 결국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 건이 났잖아. 40년 넘게 당신 뜻대로만 살아줬더니 결국 이런 결말이야? 나 하나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서 다 큰 자식, 그것도 4배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당신이 그러고도 애비 자격이 있어? 평소 시어머니의 독단적 성격에 참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결혼 40년 만에 완전히 폭발한 거였는데 곧장 별거에 들어가셨다고 들었고 이혼당하실 것 같더라고요. 신우인 상견례에서 벌어진 모든 일 때문에
변호사 쪽에서 말을 전했는지 중매업체에서도 탈퇴를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 일에도 지장이 생겼는데 상견례장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동네 사람으로 상견례 폭로 내용을 맘카페에 올렸거든요. 직접 경험했다며 올라온 폭로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라 빼박도 못하고 이름 석자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다들 신우라고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신우이의 나이, 직업인 유치원 교사, 상대방이 변호사, 그리고 상견례에서 벌어진 특이한 상황들이 조합되니까 지역에서 신우이를 특정하기 쉬웠던 거예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추측글들이 추측이 아닌 기정사실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혹시 그 사람 땡땡 유치원 선생님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나이대도 딱 맞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 신원이 확정되면서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신우인 직장에서 완전히 고립됐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다른 중매업체들도 신우이의 가입을 거부해서 결혼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해고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직할 때 전 직장 조회를 하면 해고 사유가 나오니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상간녀와는 그 여자 남편이 귀국한 후 관계가 완전히 끝났고요. 상간녀는 남편과 격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아 유산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상간녀 부부도 이혼 수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임신 8개월이고 곧 출산 예정이에요. 그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돼서 법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당분간 경제적 걱정도 없어요. 무엇보다 그 답답한 시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날 상견례에서 모든 걸 폭로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욕망을 억누르며 살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결국 그 이성을 포기한 거였어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서도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까지 일삼았으니까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합리화하려고 온갖 논리를 갖다 붙였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조용히 당하고 사는 거였어요. 남편을 그런 식으로 키워놓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욕망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울고불고 했다면 지금도 그 지옥 같은 관계에 묶여 있었을 거예요. T성향 덕분에 냉정하게 증거 수집하고 계획 세워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동물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